네, 그러면 저희 큰 박수로 김보라 감독님 그리고 벌새의 주인공 박지우 배우, 김세박 배우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사하고 앉으죠. 네, 차렷 인사. 네, 자리해주세요. 마이크가 저희가 3개가 네, 오늘 드디어 벌새 영화의 개봉일인데요. 감독님부터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감독님 정말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오늘 이 개봉 날을 드디어 내가 맞이하다니. 네, 소감을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늘 감사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짧게 말씀드리기엔 참 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조금 길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길면 한 3시간 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축하 메시지들도 받고 네,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함께 영원하고 만들어 주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사님, 김재갑 배우님, 나와? 네.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영지 역할을 연기한 김세벽입니다. 네, 개봉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1시간 정도 동안 영화에 관련돼서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벌새에서 은희를 연기한 박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이 개봉날이구나 하면서 되게 떨렸는데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감독님한테 잠깐 뒷뜸으로 들었는데 박지우 배우가 벌새에 관련된 모든 SNS와 기사들과 반응들을 다 체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함께하는 이 자리에 대해서 영화의 뭔가 스포일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만 제외한다면 많이 또 함께 더 많은 분들이 벌새를 볼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도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마 저의 지금 온도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온도와는 진짜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만약에 제가 지금 영화를 보고 나서 여기 앉아 있었다면 말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감독님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제가 영화 처음 보고 나서 너무 오열을 해서 과연 이 GV 전에 영화를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여러분들 지금 느낌을 보니까 이 영화가 주었던 그 뭔가 먹먹함 같은 것들이 여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껏 이렇게 들떠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이 영화 벌새라는 영화의 문을 열면 정말 좀처럼 대답 없는 엄마가 존재하는 10층에 2호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복도식 아파트가 쫙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은희가 살고 있는 집은 902호지만 실제 그 803호, 604호를 열어도 엄청 똑같은 풍경들이 사실은 펼쳐지지 않을까. 그것이 사실 뭐 태어난 것도 다르고 살아갔던 것도 되게 다른 저 같은 사람이 이 영화를 보고 마치 나에게 있었던 일들처럼 그렇게 통곡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이 영화에서 꿈처럼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모호해 보이기도 하는 이 오프닝이라는 게 실제 감독님이 의도하셨던 이 영화가 닿기를 바라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설계도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오프닝을 보게 됐어요. 이 오프닝을 처음에 사실은 결정하시게 됐었던 이유들 같은 거 조금 감독님에게 좀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근에 질문을 받았었던 게 엔딩은 계속 바뀌었을 것 같은데 오프닝은 원래 이거였었죠? 라는 질문을 받았었어요. 근데 사실은 반대로 오프닝이 계속 바뀌고 제가 오프닝을 뭘로 해야 될지 도무지
결정을 못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지금의 오프닝이고 엔딩은 항상 초보 트리트먼트 때부터 거의 몇 년간 똑같았어요. 근데 오프닝을 뭘로 하지? 그래서 처음에 뭐 떡집에서 같이 가족들이 일하는 걸로 할까? 아니면 은희가 뭐 학교에서 벌 받는 거? 아니면 A반, B반 나누는 거? 뭐 그런 걸 생각을 하다가요. 어느 날 문득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파트에서 다른 집으로 찾아가는 그 장면이 떠올랐고 그 다음에 이 장면이 근데 오프닝이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제가 우연하게 오빠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오빠 친구한테 과외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 수학과 선생님이자 저희 친오빠 친구인 오빠를 우연히 만났는데 좀 동시성의 법칙이라고 느꼈던 게 제가 되게 뜬금없이 이 오빠한테 그 오프닝 제가 막 생각난 그 오프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띵동 눌렀는데 집에서 강아지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근데 원래 강아지를 키우던 집이 아니라서 내가 부대 간사의 강아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럼 대부분 내가 군대에서 하는 사이에 강아지를 키우게 됐나 보다 혹은 강아지를 가지신 손님이 오셨나 보다 할 텐데 그 오빠는 그 순간 가족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자기도 머릿속으로는 그게 아닌 걸 알면서 마음으로는 굉장히 철컹하면서 화가 막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띵동 누르니까 엄마가 강아지 새로 들였다고 그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반려동물로 이렇게 함께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럼 이걸 오프닝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지었고 그러면은 이 원형적인 보편적인 이 공유하는 정서는 무엇인가 했을 때 문을 두드렸을 때 누군가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 내가 버려질 수도 있다는 그 근원적인 두려움 같은 게 이 영화에 흐르는 어떤 첫 정서로 가고 엔딩에서 어딘가 집을 찾고 평화를 찾은 듯한 은희의 얼굴 클로즈업으로 끝내자라고 구조를 짰어요. 이렇게 아마도 한 장면 한 장면마다 감독님에게 설명을 들으면 그 허투루 만드신 장면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장면들을 정확하게 그렇게 연기해내는 배우들의 입장은 감독님에게 여러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었을 것 같아요. 지우 배우님은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 친구, 은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뭐였어요, 감독님에게? 기억하세요? 너무 오래됐죠, 사실. 2년 전 일이라서 아, 그쵸. 인생을 보자면 2년이면 진짜 되게 옛날이네요. 어느 특정 부분을 딱 집어서 제가 감독님께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되게 감독님과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어요. 그냥 촬영 전부터 감독님 댁에서 1박도 하고 1박. 네, 한강도 가고 되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물론 사적인 얘기도 나눴지만 시나리오 얘기도 나눴는데 그냥 서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은희가 어떤 아이일지, 은희의 상황과 또 저랑의 공통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지우 배우가 캐스팅이 된 이후에 감독님이 오랫동안 사실 뭐 리코더 시험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꽤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던 어떤 원형이었을 텐데 이 박지우라는 배우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변화하게 됐었던 어떤 은희의 모습 같은 것도 있으세요? 이거는 조금 웃긴 건데 원래 저는 은희는 되게 키가 큰 아이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분에도 그래서 키가 큰, 또래보다 키가 큰 뭐 이런 거였다가 저 조그만 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화 제 속에서. 지금 캐스팅되고 작은 애로 이렇게 키 작고로 바뀌었어요. 예, 문방구 그 도둑질씨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우였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되게 확 바꿔줬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냥 키가 다른 애들보다 큰, 약간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그 이미지를 처음부터 떠올렸었거든요. 키는 되게 큰데 아이이고 그런 이미지를 썼다가 지우를 보고 지우야만 해 해서 그 부분을 바꿨고 그리고 나서는 연기하고 그럴 때 지우한테 좀
매번 테이크 때 이렇게 다는 그럴 수는 없었지만 지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테이크가 다 나오면 마지막 테이크는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지우가 원하는 거를 조금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려고 했었고요. 사실 대화를 어떤 걸 했냐고 여쭤보시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던 거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소한 대화들을 나누면서 저도 모르게 지우한테서 좀 맞춰갔던 것 같아요. 그 원래 생각했던 캐릭터에서 지우와 그 캐릭터를 좀 섞어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김세벽 배우는 사실 지금의 통통함 정도가 저는 가장 너무 사랑스럽고 좋지만 이 영화 속에서 연기 선생님으로 등장하는 그 뒷모습부터 보여주는 어떤 정말 어떤 마른 카리스마 같은 것들이 있죠. 감독님이 특별히 요구한 어떤 워딩이 있으셨던데요? 감독님 아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세벽 씨가 현장에서 엄청나게 마르셨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요구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당시에 세벽 씨가 몸이 되게 말랐던 시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막 농담처럼 얼마 전에 폐병 환자의 아름다움이라고 영화에 너무 찰떡같이 맞는다고 했지만 아무튼 뭐 저도 그때 찍을 때 힘들었고 세벽 씨도 어떤 식의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있던 때였었는데 이건 이어서 세벽 씨가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냥 지금 기억나는 건 그냥 어렴풋이 감독님이 생각하는 지문이란 게 있잖아요. 시나리오 안에는. 근데 거기에 있는 것들이 그려지는 사실 꼭 맞추지 않아도 되는데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딱 한 소리였어요. 가느다란 영주의 손가락. 그게 있어서 그냥 거기서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사람에 대한 모습들, 외적인 거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한 줄에서.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촬영할 때 물을 좀 안 먹었어요. 물을 마시면 제가 손이 좀 잘 부어가지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네, 만드는 그거를 그냥 이건 약간 고집 같은 건데 유지하고 싶었어요. 덕분에 우리는 정말 폐병 환자 같은 그런 연기 선생님. 사실 연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딘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 끌게 만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연기 선생님은 비교적 좀 더 판타지에 가까운 인물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김세벽 배우가 이 인물을 연기하면서 땅으로 좀 내려와서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시절의 선생님들을 좀 떠올리게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세벽 배우님께서 처음 바라봤었던 영지라는 캐릭터 그리고 이 영지라는 캐릭터가 나한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갔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느다란 손가락을 이미 저희가 느꼈고 그냥 감독님이 주어주신 대사 안에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얘기를 한다기보단 은희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 많은데 거기서 그냥 어떤 사람이겠거니 이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상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함부로 동정하지 마, 알 수 없잖아 뭐 이런 데서 그거를 가지고 진짜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함부로 동정하지 마,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말은 알겠는데 마음으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마지막에 물어도 보기도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사들에서. 감독님께 물어봤을 때 감독님이 그 대사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동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기본값인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고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은희라는 캐릭터는 실제로 제가 2번 정도 보면서 느낀 게
어떤 씬에서는 굉장히 좀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였어요. 특히나 뭐 아빠 앞에서, 뭐 엄마 앞에서, 지환이 남자친구 앞에서, 아니면 지숙이 친구 앞에서, 뭐 영지 선생님 앞에서 굉장히 다른 어떤 미묘한 차이들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누군가가 바라보는 의미 같기도 한 느낌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사실 배우들이 뭐 도에서 소울 가는 연기를 아주 극단적인, 뭐 도에서 시 가는 연기를 하는 건 되게 어쩌면 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은이라는 캐릭터는 큰 변화가 없는데도 그 사이에 살짝살짝 계속 변화해야 되는 것 자체를 이해하고 연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굉장히 잘 수행해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 안에서 이거 참 보면 이 친구가 엄청 막 감정적이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혼자 많이 알았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감독이 도와주실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은희가 대사가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네. 표정이나 걸음걸이 뭐 그런 걸로 나타내는 것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시나리오를 책 읽듯이 많이 읽었어요. 대사를 보는 게 아니라 지문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읽기도 하고, 그냥 항상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제가 워낙 부담감을 가지고 걱정을 하니까 감독님께서는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도 미리 걱정하지 않고 그냥 계획하지 않고 감독님의 디렉션만 듣고 몸이 가는 대로 하니까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촬영 전에는 감독님이 추천해주신 영화도 보고, 어떤 영화 추천해 주셨어요? 하나 그리고 둘이랑 역시 또 로제타랑 렛미 추천해주셨어요. 그 영화도 보고 또 감독님의 권유로 한 3주 정도는 SNS도 끊고 되게 김보라 트레이닝 스쿨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요? 은희의 약간의 외로움이랑 쓸쓸함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는. 그리고 감성적인 음악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음악도 일부러 듣기도 했네요. 그 시대의 음악은 그냥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음악만 듣고 노래 연습하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어떤 음악 좋아해요? 저는 원래 엑소 노래를 좋아해요. 근데 은희는 엑소 노래를 듣기보다는 사랑이란 유리 같은 걸 들으니까 네. 잔잔한 인디 음악을 듣습니다. 정말 이건 되게 배우의 정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두 분 다 왼손잡이에요. 그렇죠? 시나리오부터 그렇게 잡으신 건 아니죠? 진짜 이 질문을 해외에서도 한 100번 받으시죠?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은 다 왼손잡이냐고. 그렇죠. 거기 나오는 메인 캐릭터 두 명이 지금 왼손잡이.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도 두 분이 왼손잡이인 거를 차례대로 알았어요. 처음에 지우 알고 나서 되게 반가웠고, 그리고 새벽 씨가 그렇다는 걸 또 나중에 알고 굉장히 기분이 묘했어요. 사실 의외로 많은 영화들에서 어떤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하는 걸 요즘에 볼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사람 뭐 밥을 먹는 장면이 아니고서는 그냥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를 잘 못 느끼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어쨌든 판서를 하시고 또 그림을 그리고 뭔가 왼손으로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훨씬 더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공통점 외에도 두 분이 서로 만나서, 새벽 배우와 지금 배우가 만나서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발견했었던 것들 혹시 있나요? 감독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 두 분이 서로 대답해 주셔도 되고. 감독님 기억하시는 지 저는 두 사람이 전형적이지 않아서 좋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되게 뾰족한, 기분 좋은 뾰족함이 둘 다 있고요. 서늘한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이야 지우가 되게 이렇게 또래처럼 상큼 발랄해졌는데, 그때 은희 할 때만 해도 지우가 배우로서 아주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은희로 쏙 들어가서, 그때는 정말 은희 같아서 얘는 그냥 94년에 사는 아이 같았고,
엑소 좋아한다고 자꾸 저한테 그러는데 자꾸 안 믿고 거짓말 같은. 네, 저 아이가 그냥 다른 또래랑 같아지려고 엑소 좋아한다고 그냥 말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물론 지금은 우원재로 갈아타긴 아무데나 했지만 갈아탔나요? 네, 아무튼 그냥 그 둘을 봤을 때 굉장히 서늘한 그 매력이 있고 그 정상성의 범주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좋은 의미에서. 맞아요. 이 두 배우, 뭐 특히나 김세국 배우를 보면서 항상 어떤 전형적인 카테고리로 수식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완벽한 페어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감독이 끼어들 수 없는 순간들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두 배우가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크게 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빛을 나누게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마 감독님이 쓰셨을 때 이걸 굉장히 로맨틱한 눈으로 뭐 바라봐라 이렇게 쓰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두 배우가 서로를 마주 보면서 눈빛을 나누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류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촬영했었을 때 좀 오래되긴 했지만 기억나요? 항상 새벽 배우님이랑 연기를 할 때면 제가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 배우님의 특유의 아우라에 제가 압도되기도 하고 또 배우님이라고 서로 부르세요? 보통 어떻게 부르세요? 배우님이라고 하세요? 선배님이라고 하세요? 안 불러봤어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배우님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네, 그리고 약간 눈빛이랑 목소리가 실제로도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의미한테 하는 대사인데 그게 진짜 제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든든했어요, 연기하면서. 새벽 배우는 함께 그 의미를 지우 배우 바라보면서 제가 오다가 이거 촬영할 때 읽었던, 제가 가지고 다녔던 시나리오를 찾아서 읽으면서 왔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그냥 첫 촬영을 끝내고 제가 썼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은희는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마음이 손짓이랑 발짓이랑 눈과 그러니까 어디서도 다 이렇게 마음이 뿜어져 나온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늘 다 전달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 어떤 순간의 공기가 만들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바라만 봐도 어떤 그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저도 또 고마워요. 사실 그 장면을 저희는 화면을 통해서 보긴 했지만 현장에서 그 광경들을 그 공기를 사실은 목격하셨던 감독님은 와 되게 더욱더 우리가 아마 느낀 것보다 훨씬 더 짜릿하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 두 사람을 내가 정말 캐스팅을 잘했구나. 네. 처음 미팅을 둘이 했을 때부터 제가 느꼈어요, 그걸. 그래서 두 분이 처음 리딩을 할 때 저랑 이제 춤추랑 옆에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리딩은 그냥 진짜 힘 빼고 한 리딩인데 뭔가 마법 같은 그런 에너지가 흘렀어요. 그리고 그게 딱 모두가 세팅되고 나서부터는 현장에서도 둘이 나오는 씬에서는 제가 특별히 많은 걸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해 나갔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이 두 사람이 굉장히 로맨틱해 보인다라는 얘기도 하셨었어요. 네. 베를린 영화제에서 어떤 인터뷰에서 그래서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네. 감독님이 처음부터 그걸 의도하신 건 아니셨는데 그건 사실 현장에 더 만들어진 부분인데 네, 그래서 그분은 좀 두 사람 혹시 로맨틱한 그런 게 있는 거였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심지어. 근데 아니요, 전혀 그게 아니라고. 왜냐면 그런 게 전혀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관계라도 정말로 깊은 관계면 그게 사제 관계든 아니면 뭐 친구 관계든 애인의 관계든 로맨틱한 요소가 있는 것 같고 영지와 은희가 굉장히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로맨틱한
분위기가 흐르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었던 기억나요. 유리에게 사랑은 유리 같은 것을 불러주는데 이게 선곡과 함께 설혜인 배우의 이름이 유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유리 같은 거 이게 유리라고 하니까 이 노래가 떠오르시는 건가요? 사실 왜냐면 이 노래 가사 들으면 아름답게 빛나지만 깨어지기 쉽다는 거 이거 거의 스포일러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네. 이 노래 사실 딱 그 시대의 노래는 아니고 바로 80년대 노래인데 이 노래가 거기에서 흐르게 됐었던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좀 제가 좋아했던 노래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단순한데 그 노래, 그러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뭐 K-팝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아이들이 그때 나이에 아이들이 되게 오래된 노래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세월이 가면 막 이런 최우석 씨 그런 노래 저 노래방 가서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노래고 정서가 애수가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이제 90년대 노래를 쭉 들어보는 작업을 했었어요. 영화 프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그 노래를 듣게 되면서 아 이거다 하고 그걸 결정을 했는데 막상 또 유리가 이름이 유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게 좋다 이렇게 좀 아 원래 유리를 이름은 지어 놓으신 거죠? 네, 아. 그러다가 이제 노래를 나중에 이렇게 껴맞췄나 했는데 이걸 또 깨알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 하면서 되게 속으로 좋아하면서 근데 정말 은희는 키스만 하면 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마음 아팠어요. 그쵸. 이렇게 마음을 줬는데 음. 계속 떠나가니까 그런데도 지원이를 또 한 번 더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 뭐였죠? 그냥 또 좋다고 하니까 한 번 속눈썹 치고 받아준 것 같은데 그래도 사이가 난리잖아요. 네, 그래서는. 한 번도 좋아한 적 없었죠. 네, 그래서 네. 아 역시 은희 너란 여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화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막 방을 동동 굴리고 막 이런 그때 당시 흐르는 노래가 사실은 약간의 뽕짝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흐르는데요. 이 장면에서 보면 감독님 카메라를 뭐 더욱더 가깝게 가거나 뭐 클로즈업을 따지 않고 실제로 지우 배우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방식이에요. 이 디렉션은 어떤 식으로 주어졌는지가 궁금하고 난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된다라는 걸 갖고 들어갔을 때 무슨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 혼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춤을 추다가 화를 내다가 이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말하자면 안무를 짜야 하나에 대한 고민이 컸을 것 같아요. 지문에는 오징어 춤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요? 이게 오징어 춤이었군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유럽 영화 클립 영상도 보여주시고 저한테 제 안에 있는 감정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보라고 디렉션 주셨어요. 그래서 한 초반에는 되게 제가 주변을 의식하면서 좀 되게 소심하게 쳤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또 답답해지고 은희가 그 전에 지환이를 차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내자라는 생각으로 몸부림 쳤던 것 같아요. 춤도 아니고 그냥 몸부림. 네, 그래서 되게 제 안에 있는 틀을 깬 것 같아서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음에 드세요. 이 영화에서 되게 좀 의문이 가는 남성분이 한 분 등장을 하는데 언니의 남자친구이잖아요. 리코더 시험에도 보면 거의 흡사한 남자분이 갑자기 방 안에 들어와고 같이 계시다가 가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혈연으로도 혹은 아니면 은희로 치자면 뭔가 연애 관계로도 얽혀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실은 많은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 결국은 또 해결도 해주는 남자가 되게 됐어요. 그 아빠와 오빠와가 아닌 이 남자의 존재는 왜 필요했고 그리고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실 이런 상처를 보여준다는 거는 되게 굉장히 희한한 광경이었었거든요. 네. 그 광경에 대한 이야기 조금 들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소장님이 아까 똑같은 질문 많이 받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단 한 번도 받았던 적이 없어요. 그래 다행이다. 굉장히 반갑고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그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떤 식의 굉장히
우스꽝스러우면서 굉장한 따뜻한 공동체처럼 보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언니가 애인을 데리고 오면 싫죠. 그 짜끔한 방에. 네. 근데 이 사람이 살갑게 대하잖아요. 자기를. 그리고 어느 누구도 언니한테 수술하고 왔었다는 중에 그거를 보여달라고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사람들이 좀 무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어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따뜻하게도 보시더라고요. 그 씬을. 근데 저는 친절함 같은 거나 누군가한테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되게 맥락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례할 수도 있는 그 상처를 보여달라는 말이 은희한테는 오히려 자기한테 유일하게 그걸 물어봐 줬기 때문에 좋았을 것 같아요. 그 경계를 넘어와 주는 게. 그래서 보여주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장면 제가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순간은. 별거 아니에요. 약간 언니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자기 삶에 찾아온 이 사람이 나중에는 성수대교를 같이 가게 해주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불법 운전을 해서 차도 있고요. 그 차가 아버지 사실 차 아닐까요? 그러니까 은인의 아버지 차인데 그거를 새벽에 몰래 운전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뒷얘기는 그래요. 사람들이 물어보진 않은 거지만 이분의 나이는 그러니까 운전 고등학생이면 운전을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날라리 동네 날라리. 근데 거기에 또 가치 판단은 하지 않고 이제 성수대로 가서 그걸 같이 바라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게 찾아왔다가 약간의 어떤 식의 이 작은 방에 이 뭐랄까 어떤 식의 애정이나 온기를 좀 불어넣어주는 손님? 좀 이상한 손님인 걸로 저는 만들었어요. 그 캐릭터를. 네. 그 어쩌면 기적과도 같은 성수대교의 쓰리샷이 그분이 함께 하게 됐던 것 자체도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그럴 법하다는 생각이 또 드는 것이 실제로 그 은희한테 나는 상처라는 게 바깥에서 막 보여지고 여기서 피가 철철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이런 뭔가 혹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친구 안에 무언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들을 말로만 계속 듣지만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지 보여주진 않게 되잖아요. 그 순간 정말 그 오빠가 물어봐줬을 때 속이 시원한다는 생각을 전 좀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얘는 이걸 쬐고 여기에 이런 상처 정도가 났구나. 왜 한번 할 정도의 그냥 상처구나라는 느낌이 어쩌면 좀 은희에 대해서 좀 안심하게 되는 부분들도 좀 만들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영화 속에 다양한 어른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의 멋진 영지 선생님. 영지 선생님 보면 제가 지금 마음이 아파서 쳐다를 못 보고 왠지 새벽 배우가 영지 선생님 같고 막 이래서 전 더 그런 마음이 드나 봐요. 근데 되게 다양한 사람이 나오는데 특히 처음에 보면 왜 그 노래방 대신 서울대 간다를 외치는 그 선생님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의 동작을 자세히 보면 이 선생님도 약간 운동하시던 분이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게 보면서 어쩌면 한때 영지 선생님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보내왔던 어떤 대학 시절 같은 비슷한 꿈을 꿨을 수도 있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아이들한테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날라리 되지 말고 서울대 가 얘기하는 어떤 선생님이 되고 영지 선생님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좋은 대학교를 다니지 않고 이렇게 몇 년을 다른 방식으로 또 보내게 되고 그러나 엄마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대학생이란 책 앞에 끼고 걸어 다니면서 그게 영어도 잘 읽고 막 이런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러나 도달하지 못한 어떤 어른의 세계 같은 것들도 봤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영화는 또 우리 14살 은희의 세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른들의 세상을 참 또 보게 됐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피를 볼 정도로 격렬한 부부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날 아침의 풍경.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근데 그때 엄마가 TV를 보다가 바보들이라고 얘기한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들한테 하는 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사소한 대사까지도 혹시 만약에 주어진 대사인지 아니면 배우님이 그냥 하시게 됐던 대사인지 궁금해요. 승현 배우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정말요? 네. 그 장면을 이렇게 집어넣게 됐었던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세상 끝날 것 같은 북싸움이잖아요. 사실 그 전날로 치자면. 네. 사실은 그 장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정상적인 풍경 같아요. 그러니까 땡땡하고 정상적인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님이 이 영화를 보고 은인의 집은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제가 정말 거기 공감을 했거든요. 저도 은인의 집이 어떤 신문 기사에 나오는 극단적인 가정이 아니라 90년대에 너무나 있었을 법한 정상 가정으로 설정을 하고 이 영화를 만든 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은희 가족이 엄청나게 불행한 가정이 아니에요, 사실 그 90년대에서는. 그래서 90년대를 살았던 분들은 우리 때 다 이랬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심지어 모니터링 때는 뭐가 힘든 거야 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아침의 TV 장면은 지극히 어떤 전형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고, 사실 너무 전형적이라 넣지 말까 고민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사람마다 다 공감을 하는 거죠. 그것이 너무 전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전형적인 장면을 어떻게 전형적이지 않게 연출할까를 되게 고민을 했고, 사실 그 고민은 이 영화 전체적으로 이어졌어요. 사실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보편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일 수 있는 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전형성을 뚫고 조금 약간 피트 나가게 그릴까, 그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는 그 전형성의 아침 풍경에 그 당시로는 보여지지 않는 소파 밑에 여전히 날카롭게 있던 유리 조각을 나중에 보게 되죠. 결국 그건 어쩌면 이사 가기 전까지 안 나왔을 수도 있을 만한,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을 사실 아마 많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많은 대다수의 한국의 가정을 겪었었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화는 여름이라는 그 계절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시련과 오는 것들이 일어난 것이 여름인데, 특히나 매미 소리 같은 이런 자연의 소리, 사실은 굉장한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상의 소리들 같은 것들을 굉장히 거의 음악처럼 집어넣었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들이 있으신가요? 그냥 최대한 자연의 소리와 플러스 저희 음향 하셨던, 믹싱 하셨던 분이랑 상의를 해서 가장 아파트에서 날 법한 소리들을 조금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어디까지 넣고 언제 안 넣고 이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저도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그 한낮의 아파트에서 거실에 누워있을 때 그 소리들을 많이 떠올렸었거든요. 그리고 불 안 켜고 약간 어둑한데 소리, 매미 소리라던가 아이를 뛰어노는 소리라던가 찻잔 부딪히는 소리라던가 아니면 오토바이 쉬는 소리라던가 차 이렇게 막 멀리서 지나가는 소리라던가 아니면 피아노 소리, 피아노 연습하는 소리 옆집에서.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냥 그런 기억 속의 소리들을 좀 재현하고 싶었고, 다행히도 음마아파트라는 공간이 그런 소리가 굉장히 풍성한 공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게 다 도식 아파트다 보니 소리가 훨씬 잘 들어오거든요. 그러고 워낙 이미 풍부한데 또 이제 믹싱 단계에서 사운드 디자이너 하셨던 분이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살리시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무슨 찹쌀석 사료 뭐 이런 거 같은 것도 어느 씬에는 일부러 좀 넣고 그런 것들. 네. 정말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무언가 내가 한 번쯤 있었던 공간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비주얼뿐 아니라 그 소리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소리를 생각하니 김재벽 배우가 노래 부르던 그 소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잘린 손가락이라는 노래잖아요. 그 노래 가사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슬픈 노래기도 한데 저는 뭐 김재벽 배우가 항상 되게 울듯이 우는 얼굴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 영화에서 그 울듯이 우는 연기의 끝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했어요. 그 장면 찍을 때 이야기 그리고 사실은 노래를 부른다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사실은 무슨 나라랜드를 찍는 건 아니라도 네. 엄청 부담됐어요. 진짜. 그쵸. 계속해서 부담된다고 감독님한테는 몇 번이나 얘기를 드렸었고 진짜 노래 못해요. 저 진짜 노래 못해요.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여기도 사랑은 유리 같은 거 부르고 그래서 감독님한테 녹음해서 보내드렸어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 그 파일 갖고 계세요? SNS에 카톡 이렇게 히스토리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보내주셨어요. 전화카드 한 장이랑 잘린 손가락. 원래 이제 전화카드 한 장도 있었고 맞아요. 네. 잘린 손가락도 있었군요. 네, 네. 홈타즈의 그 전화카드 한 장이라고 이제 그거는 운동권 메이저 노래, 잘린 손가락은 약간 강성 운동권 마이너 노래 그쵸. 둘 중에 고민하다가 전화카드 한 장은 약간 핑클 같은 노래 어떻게 보면 그런 노래 중에서 네, 근데 이제 사실 정서상은 아니 제 얘기예요. 그냥 네. 들었어요. 그게 네. 너무 좋았고 음. 둘 다 너무 좋아서 근데 전 잘린 손가락 더 좋아서 그걸로 하자고 이렇게 역시 그 장면 찍으실 때 얘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그 장면, 네. 그냥 진짜 부담 많이 됐고 그냥 열심히 불렀어요. 마음 다해서 불렀고 근데 좀 어려운 게 약간 그 순간에 갑자기 좀 생뚱맞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했었고 그리고 그 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감사한 게 늘 제가 교탁에 있으면 애들을 정면으로 못 봐요. 아이들이. 그게 저는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뭔가 동등하지 못한 것 같고. 아이들 앉아있고 네, 옆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냥 나는 진짜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 강사일 뿐인데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불편하고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 자체가 저는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지가.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정면에서 불러주고 싶었어요. 마주보고 어떤 위로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선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길어지고 그 신 자체가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감독님이 흔쾌히 그 동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르는 그 표정도 원래 지문에 그렇게까지 간다라고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여러 컷을 찍었는데 여러 약간 톤으로 찍었었는데 실제로 되게 쑥스럽긴 했어요. 불러주고 나서도 친구들이 어떤 표정의 디렉션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 조금 쑥스러운 게 있어서 약간 그 마음이랑 결합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 때 뭐 열심히 해가지고 몇 점 더 올려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 손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도 그렇고 현장에서 이 영지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또 바라보게 됐었는지가 궁금해요. 그 장면. 그냥 손가락 얘기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들었어요. 해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영지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되게 들었는데 제가 시나리오 읽었을 때는 철학적이라고 느껴졌는데 계속 읽다 보니 진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영지 선생님 방에 가서 손가락 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도 대사를 떠올리면서 또 촬영하기도 했고 되게 마음에 와닿는 대사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는 때 그 순간 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순간 갑자기 슬퍼졌던 게 영지 선생님은 이제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슬퍼져서 그 아무래도 교복을 입은 학생이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의 시간을 마지막 장면으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또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2014년 4월 16일 이후에 한국의 관객들한테 더 이상 설레는 어떤 순간처럼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화의 마지막에 그렇게 끝났을 때 물론 조금은 성장한 은희의 모습 같은 느낌도 있지만 동시에 불안함 같은 것들도 안게 되는 장면이기도 했어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일단 시나리오, 그러니까 트리트먼트가 2012년에 나왔었고 초고가 13년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쭉 있었던 엔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터지고 세월호 사건 터지고 이 시나리오를 읽으신 분들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제가 좀 고민했던 거는 불안한 마음을 엔딩에 주려고 했던 건 전혀 아니라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도 이 영화가 이렇게 끌고 온 힘이 있다면 그 불안함보다는 내가 의도했던 희망? 어떤 확장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했고 다행히 이번에 영화 다 보시고 그 장면에서 막 좀 불안했다,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서 네, 다행이었는데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좀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저는 이게 초반부터 이거였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어떤 엔딩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게 있었어요. 네. 영지 선생님의 마지막 편지에 그때 만나면 다 얘기해 줄게 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네. 저도 그래서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죠. 왜냐면 사실 의도적으로 말을 안 하고 생략이 됐기 때문에 슬픈 거긴 하니까. 근데 이제 상상을 해본다면 은희가 영지 선생님한테 많이 얻었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는 영지도 은희한테 많이 얻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도 어떤 이런 작은 중학생 여자분이 저한테 그렇게 신뢰와 사랑을 보내준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경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지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면 기회가 돼서 너가 나에게도 되게 소중한 존재였고 감사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다른 많은 얘기들 중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린 영지 선생님 옆에 계시니까 물어보도록 해요. 영지 선생님은 모두 다 말해줄게. 예, 모두 다가 무엇일까요? 그냥 이렇게 어디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떤 마음일지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죽을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그냥 떠났을 때 당시에 썼던 마음은 우리의 관계가 있었고 내가 지금 당장은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뭔가 말없이 떠난다거나 우리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그런 걸 알려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었다. 네, 그게 절대 아니고 우리의 뭐 시간이든 마음이든 나눴던 말들이든 그런 게 나한테도 소중했고 그게 내가 지금 말을 하지 않지만 소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점 이 시나리오엔 도대체 어떤 글들이 쓰여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시나리오북이 따끈따끈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관객분들한테 한 5분 정도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빠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네 감독님 한 분 선택해 주세요. 남색 원피스 안경 쓰셨는데
네, 부러워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그 박지우 배우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은희가 영화 속에서 좀 다양한 일을 겪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큰 사건이 이제 수술을 하는 건데 수술 전에는 걱정을 뭐 부작용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잖아요. 뭐 얼굴이 돌아간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막상 이제 수술 후에 깨어났을 때는 혹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사가 나온 이유가 조금 궁금해져서 혹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왜 궁금했는지 박지우 배우님한테 그 해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확실한 건 감독님께 여쭤보셔야 할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래도 혹이 있기에 가족들한테 관심도 받았고 또 수술을 하면서 그 병원 사람들한테 뭐 장아찌도 얻어먹고 뭐 되게 많은 주목을 받았잖아요. 고기 반찬도 먹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 덕분에. 그리고 좀 은희가 스스로 자기 분신처럼 여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왠지 뭔가 이렇게 왜 이도 빼놓고 보면 이렇게 한번 보고 싶고 뭔가 이렇게 자기 몸에 언젠가 있었던 거에 대한 집착 같은 건 생기지 않나요? 좀? 항상 있었던 게 의식하던 게 없어지니까 왠지 모를 허전함, 뭐 자기 그게 마치 자신의 존재같이 느껴지고 그랬을 것 같아서 그런 대사를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독님, 이 배우의 해석은? 사실 지우가 몇 년 전이라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이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지우한테 했었어요. 오디션 때. 혹시 기억나, 지우야?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지우가 정말 시나리오를 잘 이해한다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그거는 뭐 어른이 이거 지우야 이렇게 해 하고 알려준 대답이 아니거든요. 뭐였냐면 지우가 은희는 버려지는 게 두려운 아이인데 혹이 그렇게 버려지는 게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지우가 그 얘기할 때 제가 되게 마음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네, 지우는 되게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감정 같은 것들을. 네. 괜찮아요. 지환이도 없어져도 되고 또 없어져도 되고 그냥 없어져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는 게 또 이 영화의 성장 아닙니까? 우리. 네. 김세호 배우님. 위치도 조금 공평하게 골라주세요. 네네. 그 빨간 옷 입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네. 저는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평생을 준비한 데뷔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멋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질문이긴 한데 단편을 계속 만드시다가 장편을 처음으로 연출을 하셨는데 어떤 그 마음 같은 게 궁금해요. 장편을 처음 연출하시면. 사실은 오늘 첫날, 개봉 첫날이라 제가 오늘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막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근데 내가 참 좋아하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숨겨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대학원에 갈 때도 대학원 가면 강의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러면서 대학원을 갔었거든요. 영화 감독이 될 거야 라고 말을 잘 안 했어요. 돌이켜보면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해보면 되게 좋아하는 거라서 함부로 내가 이걸 막 하고 싶다는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잃어버릴까 봐. 네. 오늘 막 개봉 날이라서 되게 싱숭생숭했거든요. 딱 그 생각이 들면서 좋아하는 것을 인정하자 이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단편을 하다가 아주 오랫동안 영화의 어떤 주변에 있다가 하게 돼서 장편을 개봉하게 돼서 기쁘고 아주 복합적인 마음입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빠르게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 기신 모자 들고 팔 기신 분이시라고 하셨어요. 도구를 잘 활용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오늘 두 번째 보는 건데요. 예, 그저께 라이브 톡으로 인천에서 한 번 보고 네. 두 번 봤는데 예, 좋은 영화 만들어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그 질문은요. 네. 그 은희가 이렇게 수술 받는 여기 귀에 홍나는 그 위치가 저는 이게 그 위치가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의도를 여쭤보고 싶을 때 일단 제 나름 해석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딱 수술 끝나고 이렇게 두껍게 하얗게 이렇게 붕대를 붙여진 모습이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날 그 자화상도 있고 그래서 네. 어쨌든 그 예술가가 불안과 결핍과 어떤 고독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같은 맥락에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냥 바로 떠올랐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여기 귀의 밑에가 옛날에 귀 밑에라고 멀미하면 치는 위치가 그게 있는데 이게 어쨌든 시대적 배경이 90년대니까 아, 키미테가 정말 히트 쳤을 때. 예, 그게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게 멀미를 뜻하니까 어쨌든 어떤 세상의 멀미를 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많이 해석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연기적으로 보고 싶어서 또 보고 싶고 또 물어볼 수도 있고 했는데요. 그 위치에 대해서 어떤 위치나 아니면 어떤 그런 이유. 의도나 그런 감독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혹은 그러니까 위치는 그냥 그 오른쪽이 낫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요. 화면에 더 잡혔을 때 거기가 더 좋은 각도 같이 보이고요. 이제 혹을 제거하는 그 시퀀스, 병원 시퀀스 전체를 넣었던 이유는 은희의 내면의 어떤 결핍이 육체적인 어떤 징후로 나오는 그 연관관계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 또 이 영화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잔잔하기 때문에 병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는 시퀀스를 통해 어떤 식의 서스펜스를 좀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아까 지우가 잘 말한 것처럼 은희가 질병으로까지 자기를 이제 몰아세웠다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아프게 돼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 모습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가족이나 학교 안에서 오히려 사랑받지 못하는 은희가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남들은 가기 싫은 공간일지라도 거기 안에서도 굉장한 어떤 공동체성, 치유의 공간, 그런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맥락에서 좀 넣어봤습니다. 네. 6인실 병동이라는 것이 모두들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굉장히 따뜻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니까. 네. 근데 영화 속에서 보면 언니도 상처가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약간 이거 보면서 가족력인가. 이게 사실 저희 영화에 좀 삭제된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언니가 흉터가 좀 큰 흉터가 있어서 긴팔만 입고 다니는 설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분량상 많이 줄어진 부분인데 그래서 대사로만 남았는데 이제 그래서 아빠가 언니가 상처가 있는 거에서도 되게 슬퍼하고 있었는데 은희까지 그래서 그렇게 더 울었던 그런 맥락도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편집 단계에서 삭제가 됐어요. 네. 그런 또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네. 그럼 제가 이번엔 저쪽 끝으로 갈게요. 네. 여기.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일단 제가 영화를 지금 두 번째 보는 건데 두 번째 보니까 좀 선명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영지 선생님이 처음으로 알려주신 한자어가 제가 잘 기억 못해서 적게 다니는데 상식만천하 지신능기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결국 이 말은 정말 내 마음 아시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거는 가족한테 하는 말이라고 느꼈거든요. 실제로 가족들에게 계속 사랑을 갈구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심하고 저는 그 장면에서 좀 기가 막혔던 게 그 은희가 수술을 마치고 이제 병실에서 이제 아버지랑 엄마가 이렇게 바라다 보시는데 엄마가 음식 맛있었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직 안 먹었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엄청난 무관심이라고 느꼈거든요. 좀 재밌게 봤었는데 그 정도로 가족이 무심하고 가족에게 사랑을 갈구하지만 받지 못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이 사람 은희에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도 주고
그 언니의 남자친구는 그 수술한 부위가 아파겠다고 지금 그렇게 공감도 해주고 의사 선생님은 고막이 찢어지니까 이제 이런 것들 진단서를 끊어주겠다 증거가 되니까 되게 따뜻한 미소도 보이고 그런 여러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가족에게 좀 이렇게 가족 안의 사랑을 갈구하거나 나에게 집중하기보다 타인의 그 외부 세계에 좀 시선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자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그 은희가 친구들이 노는 장면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되게 아름답게 되게 뭔가 처음 세상에 나와서 아기가 그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좀 나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받는 사랑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외부의 시선을 좀 돌려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네요. 감사합니다. 질문한 친구가 제 대학교 때 친구인데 완전 제가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저기 앉아 지금 질문하시는 대학교 때 친구시라고요? 제 친한 친구예요. 정말로요? 네, 나 오늘 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까먹고 있다가 반가우네요. 네, 질문에 답을 하면 되게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지만 사실은 뭐 가족한테 얘기하는 것도 가장 크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가족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늘 얼굴은 보지만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뭐 은희네 가족을 보면. 그리고 뭐 지숙이랑 은희도 친하지만 은희가 지숙이 한번 그러잖아. 너 생각만 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전 작업하면서 명심보감을 뒤져보다가 괜찮은 문장을 발견해서 했는데 막상 그 문장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걸 보고 비슷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고 카톡에 친구는 많지만 그리고 뭐 모임 자리에는 많이 가지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고 그러한 관계의 중요성을 영지와 은희의 관계에서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아는 관계와 본질적으로 아는 관계에 대한 얘기를 사실 영화 속으로도 계속 하고 싶었었어요. 내 마음을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6명. 네. 가족들. 6명 정도 되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내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쵸? 그게 부자인 때문에요. 네네. 질문을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이 책을 드릴 수 있는 분을 지우 배우님. 막 흔드시는 분? 네. 선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요. 여러분들한테 더 기회를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나빴네요, 정말. 네, 오늘 개봉날 여러분들 만나서 벌써 2번 정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많이 아마 N차각이실 것 같은데 감독님 오늘 개봉과 함께 관객분들 만난 소감 들으면서 오늘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씨랑 지우 배우에게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정말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에 감사해요. 이 두 사람에게. 다른 모든 배우에게도 그렇지만 그리고 이렇게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시고 보러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기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빗소리에 잠이 깼어요. 시 같다.
어저께 밤에 까먹고 바깥에 세워둔 자전거가 걱정이 됐고요. 오늘은 개봉날인데 그리고 오늘 이런 행사도 있는데 비가 오면 마음이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또 개봉하는 날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개봉 첫날 의미 있는 날 또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소문 많이 내주셔서 상영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계속 돌아가시면 더욱더 이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 마음 계속 간직하시면서 또 자신으로 가는 여행, 자신의 어린 시절로 가는 여행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해주셔서 모두들 너무 감사드리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